내 몸을 짓누르는 그의 무게는 묵직했다. 그가 거칠게 움직일 때마다 시야 속 맑은 천장이 흔들렸고 맞닿은 입술 사이로 폐부 깊숙한 곳에서 터지는 젖은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잠시만요. 내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그는 대답 대신 더 깊숙이 나를 파고들었다. 투박한 손바닥이 내 허리춤을 움켜쥐었을 때 나는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삼키려 입술을 지식였다. 이건 드라마 속 우아한 사랑 따위가 아니었다. 그저 하루를 견디느라 바닥까지 긁힌 두 인간이 서로의 온기를 쥐어짜는 생존의 몸짓이었다. 우리는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다. 오직 침대 위에서 부딪히는 살의 마찰음과 빗소리를 뚫고 나오는 독한 채취에만 매달렸다. 등 뒤로 느껴지는 차가운 바닥의 감촉과 나를 태울 듯 달구는 그의 열기만이 실존하는 전부였다. 내 직업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다. 말이 좋아 디자이너이지. 실상은 어두운 방 안에서 블루라이트의 시력을 저당 잡힌 채 밤새 모니터를 긁어대는 디지털 막노동자에 가깝다. 38. 인생의 화려한 정점 따위는 오지 않았다. 대신 목 뒤에 박힌 딱딱한 담과 눈동자의 실핏줄, 그리고 배달 음식으로 연명하며 늘어난 뱃살만이 나의 현재를 증명한다. 그는 내 옆집 804호에 산다. 우리의 첫 만남은 로맨틱한 우연과는 거리가 멀었다. 여름의 초입, 눅눅한 복도에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마주친 게 시작이었다. 비닐봉투 틈새로 새어나오는 시큼한 악취만큼이나 우리의 몰골은 처참했다. 나는 며칠째 감지 않아 떡진 머리를 대충 묶고 있었고 그는 퀭한 눈으로 목이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비루함을 확인한 뒤 짧게 목례했다. 동질감보다는 누군가에게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불쾌함이 앞선 찰나의 마주침이었다. 그 후로도 종종 그의 흔적을 느꼈다. 얇은 벽 너머로 들리는 무거운 발소리, 새벽녘 변기 물 내리는 소리.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저 남자도 나처럼 밤의 정막 속에서 혼자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결정적인 접점은 옥상 계단이었다. 마감 압박에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던 어느 새벽, 나는 구겨진 담뱃갑을 들고 옥상으로 향했다. 그곳에 그가 먼저 있었다. 난간에 기대어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던 그가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다. 저기, 혹시 담배 하나만 더 있어요? 내게 다 떨어져서. 그게 그가 내게 건넨 첫 마디였다. 낮게 가라앉아 갈라진 목소리. 나는 말없이 주머니를 뒤져 필터가 살짝 휜 담배 한 개비를 내밀었다. 라이터 불꽃을 당기던 순간 찰나의 빛에 그의 안색이 드러났다. 텅 비어 있었다. 무언가에 분노하거나 슬퍼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완전히 방전된 인간의 눈. 그 눈을 본 순간 나는 그가 나와 같은 부류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그는 연기를 길게 내뱉으며 말했다. 사는 게 참 지겹네요. 위로도 불평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읊조리는 그 건조한 말투가 내 심장 가장 깊숙하고 딱딱한 곳을 건드렸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저 장마를 앞둔 습한 밤바람을 맞으며 각자의 폐부 속으로 매캐한 연기를 밀어 넣을 뿐이었다. 803호와 804호.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고독을 배양하던 두 짐승이 서로의 냄새를 맡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밤부터였다. 금요일 밤의 공기는 평소보다 조금 더 비릿하고 무거웠다. 세상은 불금이라며 들떠 있었지만 낡은 아파트 상가, 편의점 앞에 나란히 앉은 우리에겐 그저 일주일의 피로가 곰팡이처럼 피어오르는 저녁일 뿐이었다. 편의점 조명은 창백하게 우리의 얼굴을 비췄고 파란색 플라스틱 테이블 위에는 초록색 소주병 두 병과 이미 눅눅해져 소금기만 남은 새우깡 한 봉지가 놓여 있었다. 우리는 별다른 안주도 없이 쓴 소주를 목구멍으로 넘겼다. 빈 잔에 술을 채울 때마다
잔끼리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정막을 깼다. 술 기운이 적당히 오르자 나는 평소라면 묻지 않았을 질문을 던졌다. 태수 씨는 왜 혼자 살아요? 그 나이 되도록. 태수는 잔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길 건너 꺼져가는 가로등에 가 닿아 있었다. 글쎄요. 누군가랑 인생을 섞기엔 내가 너무 모자란 놈이라서요. 책임지는 것도 겁나고 누군가에게 내 밑바닥을 다 보여주는 게 이젠 피곤하거든요. 그는 툭 내뱉고는 씩 웃으며 남은 술을 단숨에 비웠다. 그 웃음은 유쾌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뼛속까지 시린 외로움을 억지로 가린 아주 오래된 상처 같은 웃음이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내 마음 한구석이 간질거렸다. 동정심이었을까? 아니면 나 또한 그런 모자란 인간이라는 안도감이었을까? 밤바람이 셔츠 깃을 스치고 지나갈 때 내 시선은 그의 손등에 머물렀다. 소주잔을 쥔 그의 손등 위로 굵게 솟아오른 핏줄과 거침, 피부 마디마디가 유독 도드라져 보였다. 노동으로 단단해진 남자의 손. 저 손이 내 살결에 닿으면 어떤 기분일까 하는 불경한 생각이 술기운을 타고 머릿속을 헤집었다. 이제 들어갈까요? 늦었는데. 내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이 살짝 꺾이는 걸 보니 취기가 꽤 올라온 모양이었다. 뒤따라 일어난 태수가 비틀거리는 내 팔을 꽉 붙잡았다. 얇은 여름 셔츠 너머로 그의 손바닥에서 나오는 뜨거운 온기가 순식간에 내 팔을 타고 심장까지 번졌다. 그는 손을 떼지 않았다. 오히려 손가락 끝에 힘을 주어 나를 제 쪽으로 살짝 끌어당겼다. 그 짧은 거리에서 그의 숨결에 섞인 소주 냄새와 눅눅한 채취가 내 코끝을 찔렀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8층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히는 순간 좁은 공간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질량을 바꿨다. 거울에 비친 우리의 눈은 서로를 향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를 온 감각으로 쫓고 있었다. 층수가 올라갈 때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다. 땡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각자의 집 번호키 앞에 섰을 때 정적이 흘렀다. 내 손이 번호키 위에서 망설이던 찰나 태수가 뒤에서 나를 덮치듯 끌어안았다. 그의 거친 호흡이 내 목덜미를 때렸고 나는 본능적으로 그의 손을 찾아 쥐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803호의 문이 열렸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세상과의 단절을 선언하는 굉음처럼 들렸다. 어두컴컴한 현관에서부터 우리는 서로를 집어삼킬 듯이 매달렸다. 신발을 벗는 것조차 거추장스러웠다. 벽에 밀어붙여진 내 등 뒤로 차가운 벽지가 닿았지만 내 앞을 막아선 그의 몸은 용광로처럼 뜨거웠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을 지시기듯 파고들었고 나는 그의 뒷머리를 꽉 움켜쥐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다. 그건 우리도 알고 있었다. 이건 그저 이름도 모를 고독을 서로의 몸속에 배설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거실 바닥의 옷가지들이 허물처럼 벗겨져 나갔고 어둠 속에서 하얗게 드러난 서로의 살결은 낯설고도 절박했다. 그의 거친 손이 내 허리를 타고 올라와 가슴팍을 움켜쥐었을 때 나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그의 어깨를 강하게 깨물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질수록 방 안의 숨소리도 가팔라졌다. 우리는 오로지 서로의 체온에만 의존해 이 지독한 밤을 건너가고 있었다. 도덕이나 예의, 내일의 후회 따위는 이 끈적한 어둠 속에 이미 녹아 없어진 지 오래였다. 804호의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었다. 그의 집은 내 집보다 조금 더 어둡고 조금 더 차가웠으며 더 진한 담배 냄새가 배어 있었다. 주방 쪽에서 새어나오는 푸르스름한 미등만이 우리가 서 있는 거실의 윤곽을 겨우 드러내고 있었다. 침대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거실 한복판에서 그는 내 셔츠 단추를 뜯어내듯 풀었고 나는 그의 벨트를 더듬으며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거실 바닥에는 우리가 방금까지 걸치고 있던 허물들이 꼴사납게 흩어졌다. 그 흩어진 옷가지들은 우리가 얼마나 지독하게 굶주려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조급했는지를 증명하는 유일한 흔적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뒤엉켜 침실로 향했다. 그는 나를 침대 위로 거칠게 밀어넣었다. 낡은 매트리스가 비명을 지르며 우리를 받아냈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바라본 그의 실루엣은 거대했고 위협적이었으며 동시에 지독하게 매혹적이었다. 그의 손은 내 몸 구석구석을 확인하듯 만졌다. 아니, 그건 단순히 만지는 것이 아니라 탐색에 가까웠다. 마치 아주 소중하지만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물건을 마침내 찾아낸 사람처럼. 그는 내 허리 곡선을 타고 내려가 골반 뼈를 꽉 움켜쥐었다. 손가락 끝에 힘이 실릴 때마다 살이 짓눌리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그의 입술이 내 목덜미를 지나 쇄골 근처에 머물렀다. 뜨겁고 젖은 혀가 살갗을 핥아 내릴 때마다 온몸에 신경이 곤두섰다. 그가 내 쇄골에 파인 홈을 집요하게 파고들 때 나는 그가 내 피부가 아니라 내 영혼 깊숙한 곳까지 핥아 올리는 것 같다는 착각에 빠졌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오로지 그의 혀가 닿는 지점의 열기만이 우주 전체가 된 것 같았다. 아, 잠깐만요, 태수 씨. 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의 어깨를 밀어냈다. 주방에서 새어나오는 그 희미한 빛조차 지금의 내 적나라한 표정을 보여주기엔 너무 밝게 느껴졌다. 불불 좀 꺼줘요. 너무 화내요. 내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다. 수치심이라기보다는 나의 이 밑바닥 같은 욕망을 들키고 싶지 않은 마지막 방어기제였다. 하지만 태수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내 두 팔을 머리 위로 제압하며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다. 그의 눈동자 속에 내 흔들리는 눈빛이 비쳤다. 싫어. 다 볼 거야.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짐승의 낮은 울음소리 같은 그 음성이 내 귓가를 때렸고 그 진동은 그대로 내 아랫배를 조여왔다. 그는 내 눈을 피하지 않은 채 내 몸의 가장 은밀한 곳을 탐닉하기 시작했다. 검열 따위는 상관없는 이 어둠의 공간 속에서 우리는 오로지 날 것의 감각에만 의존해 서로를 탐험했다. 그의 거친 손바닥이 내 살결을 스칠 때마다 비릿한 마찰음이 적막한 방 안을 채웠다. 나는 그의 등에 손톱을 세워 깊은 자국을 남겼다. 그가 내는 거친 숨소리와 내가 내뱉는 신음이 뒤섞여 창밖의 빗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부드러운 위로도 건네지 않았다. 그저 더 깊게, 더 강렬하게 서로의 살덩이를 부딪힐 뿐이었다. 정교하게 짜인 드라마 속 연인들의 아름다운 행위가 아니었다. 이건 그저 오늘 하루를 견디느라 바닥까지 긁힌 두 인간이 서로의 온기를 쥐어짜는 생존에 가까운 몸짓이었다. 절정의 순간 그의 몸에서 배어나온 뜨거운 땀방울 하나가 내 가슴 위로 툭 떨어졌다. 그 뜨거운 감촉이 내 피부에 닿는 순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아, 내가 살아있구나.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버티던 내가 이 남자의 무게와 열기 아래서 비로소 맥박이 치고 있구나. 태수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 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심장 박동이 내 가슴을 타고 그대로 전해졌다.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끈적했고 비릿한 채취가 코끝을 맴돌았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어떤 언어도 지금 우리가 나눈 이 지독한 살의 대화를 대신할 수는 없었으니까. 빛이 없는 이 방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고독을 서로의 몸에 비벼 지워버렸다. 비록 내일 아침이면 다시 각자의 벽 뒤로 숨어들 무의미한 이웃으로 돌아갈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가 세상의 유일한 구원이자 지옥이었다. 그날 밤의 폭발적인 접촉 이후
우리의 관계에는 이름표가 붙지 않았다. 연인이라기엔 너무나 건조했고 이웃이라기엔 지나치게 축축했다.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묻지도 내일의 날씨를 걱정하며 다정한 인사를 건네지도 않았다. 다만 우리는 약속 없는 연인이 되었고 중독자들처럼 서로의 온기를 갈구했다. 밤은 깊고 공기는 정체되어 있었다. 새벽 3시.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오직 냉장고 돌아가는 기계음만이 방안을 채울 때 나는 침대에 누워 옆집 804호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진동에 귀를 기울였다. 얇은 가벽 너머로 태수의 움직임이 느껴졌다. 그가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는 소리, 혹은 텁텁한 입 안을 달래려 물을 마시는 소리, 같은 것들이 벽을 타고 내 신경줄을 건드렸다. 그때였다. 벽에서 툭툭 하고 짧고 건조한 노크 소리가 2번 들려왔다. 그것은 우리만의 은밀한 신호였다. 벨을 누를 필요도 메시지를 보낼 필요도 없었다. 그 무뚝뚝한 진동은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하다는 짐승의 외침보다 더 강렬하게 내 심장을 때렸다. 나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803호의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맨다리에 닿았지만 상관없었다. 804호의 문은 이미 살짝 열려 있었다. 방 안으로 들어서면 우리는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오늘 하루 어땠냐는 식의 식상한 안부는 우리 사이의 공기를 오염시킬 뿐이었다. 태수는 어둠 속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내가 다가가면 거칠게 나를 낚아챘다. 그의 입안에 남아있던 씁쓸한 타르 향과 매캐한 연기가 내 입술 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우리는 옷을 벗는 시간조차 아까워하며 서로의 몸을 탐닉했다. 그것은 일종의 기괴한 의식이었다. 낮 동안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상처받고 깎여나간 우리들의 비루한 자아를 서로의 살결에 거칠게 비벼서 지워버리는 과정이었다. 태수의 손바닥은 늘 뜨거웠고 내 살갗을 스칠 때마다 불에 데인 듯한 흔적을 남겼다. 나는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등, 근육에 내 매니큐어가 벗겨진 손톱을 깊게 박아 넣었다. 고통 섞인 그의 낮은 신음이 귓가를 울릴 때마다 나는 비로소 내가 이 세상에 실재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의 등에 새겨진 붉은 손톱 자국이 딱지가 앉아 아물 때쯤이면 나는 어김없이 다시 그의 등에 새로운 흔적을 남겼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학적이면서도 지독하게 헌신적이었다. 그는 내 몸의 가장 연약한 곳을 지식이듯 파고들었고 나는 그의 무게에 눌려 숨이 막혀가면서도 그 압박감을 즐겼다. 그것은 사랑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다. 땀과 침, 그리고 정체 모를 체액들이 뒤섞여 시트를 적셨다. 에어컨 바람이 피부에 닿아 소름이 돋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다. 태수의 거친 숨소리가 내 목덜미를 적시고 그의 심장 박동이 내 가슴 뼈를 울렸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를 괴롭히던 카드 명세서도 마감 기한도 이혼의 상처도 모두 먼지처럼 사라졌다. 오직 뜨거운 피가 흐르는 살덩이들의 충돌만이 유일한 진실이었다. 행위가 끝나고 나면 지독한 공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우리는 엉킨 이불 속에서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방 안은 다시 적막에 휩싸였다. 태수는 다시 담배에 불을 붙였고 나는 그의 팔을 베고 누워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쾌락의 끝에 매달려 있는 이 텅 빈 기분을 우리는 기꺼이 나누어 가졌다. 누구 하나 먼저 말을 꺼내 이 침묵을 깨려 하지 않았다. 태수 씨, 내일도 비가 올까요? 오겠죠. 이놈의 장마는 끝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게 전부였다. 우리는 다시 각자의 고독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새벽 4시 반, 나는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그의 집을 나섰다. 복도의 센서등이 깜빡이며 내 발밑을 비췄다. 내 방으로 돌아와 다시 침대에 누우면 내 몸 곳곳에는 그의 채취와 거친 손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중독이었다.
맑은 정신으로는 견딜 수 없는 일상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마약.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없이는 단 한 줄의 코드도, 단 한 문장의 글도 완성할 수 없는 페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새벽 3시에 노크 소리가 들리지 않는 밤이 오면 나는 아마 미쳐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서서히 잠에 들었다. 창밖엔 여전히 눅눅한 빗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방 안의 먼지 위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방금까지 폭풍처럼 몰아쳤던 열기는 식어버리고 그 자리를 메운 건 눅눅한 땀. 냄새와 필터 끝까지 타들어간 담배의 매캐한 잔향뿐이었다. 우리는 뒤엉킨 이불 속에서 각자의 섬처럼 떨어져 누워 있었다. 천장의 낡은 얼룩이 조금씩 선명해질 때쯤 정막을 깨는 그의 갈라진 목소리가 들렸다. 내 이름은 태수예요. 김태수.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천장만 응시하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내뱉은 세 글자는 공기 중에 흩어지지 않고 무거운 돌덩이가 되어 내 가슴 위에 얹혔다. 이름을 안다는 건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상대의 존재를 특정하고 그 뒤에 숨겨진 과거와 서사, 그리고 구질구질한 삶의 무게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관계가 좋았다. 이름도 모른 채 새벽 3시의 노크 소리에 맞춰 서로의 살덩이를 부딪히는 이 날것의 상태. 여기엔 책임도 미래에 대한 약속도 없었다. 그저 고독에 절은 두 짐승이 서로의 온기를 빨아먹으며 하루를 버텨내는 생존 행위일 뿐이었다. 그런데 그가 이름을 말해버렸다. 그 순간 우리의 이 비릿하고 축축한 관계는 자꾸만 진부한 드라마의 영역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었다. 이름 같은 거 몰라도 되잖아요. 우린 그냥 이게 좋아서 만나는 건데. 나는 냉정하게 뱉으며 머리맡에 둔 담배를 물었다. 라이터의 불꽃이 일렁일 때 곁눈질로 본 태수의 얼굴에 짙은 그늘이 졌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이다가 이내 포기한 듯 고개를 떨궜다. 내가 친 날카로운 방어막에 그가 상처 입었다는 걸 알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감정이 섞이는 순간 이 탐닉은 더 이상 구원이 아닌 족쇄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태수는 말없이 다가와 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깎지 않은 그의 까칠한 수염이 쇄골 부근에 닿아 따끔거렸다. 그는 마치 내 몸 안으로 숨어버리려는 사람처럼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내 결심은 젖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그의 채취, 손가락 끝에 굳은 살, 그리고 나를 붙잡는 그 절박한 소나기의 힘이 나를 다시 진흙탕 속으로 끌어내렸다. 태수 씨. 나도 모르게 그의 이름을 읊조렸다.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그는 대답 대신 나를 거칠게 돌려세워 덮쳐왔다. 이번에는 평소의 기계적인 탐닉이 아니었다. 그의 입술은 내 입술을 지시기듯 파고들었고 그의 손은 내 허리를 부러뜨릴 듯 움켜쥐었다. 그의 몸이 내 위를 짓누를 때 느껴지는 그 압도적인 질량감이 나를 질식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다시 서로를 안았다. 아니, 안았다기보다는 서로를 뜯어먹듯 매달렸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이번의 움직임은 이전보다 훨씬 더 절박했고 또 그만큼 아팠다. 그의 이빨이 내 어깨를 파고들 때 느껴지는 통증과 아랫배를 조여오는 그 묵직한 열기가 뒤섞여 머릿속을 하얗게 비워버렸다. 방 안에는 살과 살이 맞닿아 떨어지는 젖은 마찰음과 서로의 폐부,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비명 같은 숨소리만이 가득 찼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름을 알려준 이상 도망갈 곳은 없다는 듯 집요한 눈빛이었다. 나는 그 눈을 피하지 못하고 그의 목을 강하게 끌어안았다. 땀방울이 뒤섞여 시트 위로 떨어지고 삐걱거리는 침대 소리가 새벽의 정막을 날카롭게 갈랐다.
우리는 이름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그 무게를 잊기 위해 더욱더 격렬하게 서로의 살 속에 자신을 밀어넣었다. 쾌락보다는 비명에 가까운 행위였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뒤 태수는 내 가슴팍에 머리를 기대고 잦아드는 맥박을 느꼈다. 나는 그의 젖은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생각했다. 이제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새벽 3시의 노크는 이제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 서로의 삶에 개입하겠다는 고통스러운 선언이 되겠구나. 창밖으로 동이 터오르고 있었다. 빛이 스며드는 만큼 우리가 애써 가렸던 비루한 진실들이 드러날 시간이었다. 나는 태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김태수. 그 이름의 무게가 내 손톱 밑을 파고드는 가시처럼 아릿하게 남았다. 석 달이라는 시간은 유령 같았다. 소리 없이 스며들어 우리가 공들여 세워둔 경계선들을 야금야금 지워버렸다. 어느덧 우리는 서로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사이가 됐다. 803호와 804호 사이의 복도는 더 이상 단절의 공간이 아니었다. 내 욕실 컵에는 그의 파란색 칫솔이 나란히 꽂혔고 텅 비어있던 내 냉장고 칸은 태수가 즐겨 마시는 특정 브랜드의 캔맥주와 유통기한이 아슬아슬한 편의점 안주들로 채워졌다. 그건 평온함이었지만 나에게는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익숙함이라는 괴물의 등장이었다. 가장 먼저 변한 건 몸의 대화였다. 새벽 3시 벽을 두드리던 그 거칠고 투박한 신호는 사라졌다. 대신 우리는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나란히 소파에 앉아 의미 없는 TV 채널을 돌리다 자연스럽게 침대로 향했다. 예전처럼 서로를 뜯어먹을 듯 달려들던 사나운 탐닉은 온데간데 없었다. 태수의 손길은 지나치게 애틋해졌고 내 몸을 만지는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조심스러운 온기가 담겼다. 어느 날 밤 그는 내 몸속을 파고드는 대신 내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내 목덜미에 오랫동안 입을 맞췄다. 그의 숨결은 뜨거웠지만 그 안에는 욕망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가 들어있었다. 아파요? 그가 낮게 속삭이며 내 표정을 살폈다. 나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아버렸다. 예전에 그였다면 내 상태 따위 묻지 않고 거칠게 몰아붙였을 것이다. 그 비정함이 나를 구원했었는데 이제 그는 나를 아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 날것의 살 냄새와 비릿한 땀 냄새가 진동하던 방 안에는 이제 다운이 향기와 미지근한 체온만이 감돌았다. 나는 그 애틋함이 끔찍하게 싫었다. 욕망이 거세든 자리에 책임감이라는 곰팡이가 피어오는 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 혹은 누군가에게 내 삶의 일부를 저당 잡혀야 한다는 것. 그건 38배 나에게는 구원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었다. 우리가 나누는 몸짓이 정교해질수록 나는 우리가 서로의 영혼에 쇠사슬을 감고 있다는 기분에 질식할 것 같았다. 비가 내리지 않는 무더운 여름밤이었다. 태수는 샤워를 마치고 나와 익숙하게 내 침대 끝에 앉아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의 등에는 내가 예전에 남겼던 손톱 자국들이 희미한 흉터로 남아 있었다. 3살이 도단한 그 자리를 보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태수 씨. 내 목소리는 에어컨 바람보다 더 차갑게 허공을 갈랐다. 태수가 옷을 입다 말고 멈춰 섰다. 우리 이제 그만하는 게 어때요? 툭 던진 말이었다. 마치 오늘 저녁 메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는 것처럼 건조하게. 하지만 그 문장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태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대신 굽히고 있던 그의 넓은 등, 근육이 가늘게 떨리는 게 보였다. 셔츠를 집어들려던 그의 손가락 끝이 허공에서 갈 길을 잃고 멈춰 있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백하게 떨리고 있었다. 말 그대로예요. 너무 가까워졌어요, 우리. 난 이런 거 원한 적 없거든요. 칫솔이 같이 있고
내 냉장고에 당신 맥주가 들어있는 거 볼 때마다 숨이 막혀요. 그냥 예전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몸이나 섞는 게 좋았다고요. 나는 침대 머리맡에 둔 담배를 찾아 불을 붙였다. 매캐한 연기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 태수는 천천히 몸을 돌려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배신감도 아닌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당신한테 나는 여전히 그냥 옆집 사는 남자일 뿐인가 보네. 그는 비릿하게 웃으며 남은 옷을 챙겨 입었다. 평소보다 느린 동작이었지만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나를 베어내는 칼날 같았다. 그가 방을 나갈 때까지 나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다. 현관문이 닫히는 철컥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나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었다. 방 안에는 여전히 그의 샴푸 냄새가 남아 있었다. 나는 냉장고로 달려가 그가 사다 놓은 캔맥주를 전부 꺼내 싱크대에 쏟아부었다. 노란 액체가 하수구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며 나는 중얼거렸다. 이게 맞아. 다시 날 것으로 돌아가야 해. 하지만 그날 밤, 내 803호 벽 너머에서는 그 어떤 노크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익숙함이라는 괴물을 쫓아버린 자리에는 살을 애는 듯한 지독한 냉기만이 남았다. 그만하자던 내 선언 이후 8층 복도는 거대한 무덤처럼 적막했다. 벽을 두드리던 신호도 현관문 너머로 들리던 낮은 기침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폭발 직전의 화약고처럼 위태로운 열기를 품고 있었다. 사건은 내가 편의점에서 돌아오던 길에 터졌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태수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며칠 밤을 설친 듯 퀭한 그 눈이 나를 훑은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비겁한 회피가 그의 인내심을 끊어놓는 기폭제가 됐다. 그는 내 손목을 낚아채듯 잡고 803호, 내 집 안으로 거칠게 밀어넣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비명이 터져나올 틈도 없이 그는 나를 벽으로 몰아붙였다. 비켜요.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지만 그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짐승 같은 기세로 나를 들어 올려 침실로 끌고 갔다. 침대 위로 던져진 내 위로 그의 묵직한 몸이 덮쳐왔다. 평소에 조심스럽고 애틋했던 태수가 아니었다. 나를 부러뜨릴 듯 짓누르는 그의 악력과 어깨. 근육을 타고 전해지는 서슬퍼런 분노가 공포와 함께 묘한 전율을 일으켰다. 이거나 짐승처럼 왜 이래? 내가 그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치며 저항하자 그는 내 두 손목을 한 손으로 잡아 머리 위로 고정했다. 압도적인 질량감이 나를 짓눌러 숨이 막혀왔다. 그는 내 얼굴 가까이 제 얼굴을 들이밀었다. 너한테 내가 뭐야? 이름 알려주고 밥같이 먹으면 다 드라마 같아서 역겨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분노로 가득 찬 그의 눈동자 가장자리에 맺힌 일렁이는 눈물을. 말해봐. 내가 너한테 그냥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성욕 해소구야? 벽 너머에서 소리 들리면 달려와서 몸이나 대주는 기계냐고. 그의 절규가 내 귓전을 때렸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니, 대답하기 싫었다. 그가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가 내가 외면하려 했던 진실의 살점을 도려내고 있었으니까. 나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그를 노려봤다. 침묵은 가장 잔인한 흉기였다. 태수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나는 그 고통의 눈빛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는 대신 그의 목을 강하게 끌어안았다. 대답 대신 나는 그의 입술을 깨물듯 들이받았다. 그것은 입맞춤이 아니라 전쟁의 시작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는 대신 상처 입히기로 작정한 것처럼 부딪혔다. 태수는 거칠게 내 옷을 찢어발겼고 나는 그의 등에 손톱을 세워 살점이 패일 만큼 깊은 자국을 남겼다. 방 안에는 더 이상 드라마 같은 아름다운 선율 따위는 없었다. 오직 살과 살이 부딪히며 내는 둔탁한 파열음과 짐승들이 싸우는 듯한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그는 내 목덜미를 거칠게 깨물었고 나는 통증의 비명을 내지르며 그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비릿한 피 냄새가 입 안을 감돌았다. 누구의 피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금속성의 맛이 오히려 우리의 욕망을 더 자극했다. 땀에 젖은 몸은 자꾸만 미끄러졌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 서로를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다. 태수의 손길은 가학적일 만큼 집요했고 나는 그가 나를 부러뜨려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가. 침대 시트는 이미 엉망으로 구겨졌고 공기 중에는 진한 땀 냄새와 섞인 비릿한 채취가 진동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다. 이건 서로를 죽이지 못해 안달. 난 두 인간이 마지막으로 서로의 몸에 자신의 존재를 낙인 찍으려는 비겁하고도 처절한 싸움이었다. 절정의 순간 태수는 내 몸 깊숙한 곳까지 부서질 듯 파고들며 내 이름을 불렀다. 혜인아, 제발. 그 애절한 부름에 나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감동이 아니라 공포였다.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가 지켜온 방어막이 완전히 가루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아는 채 거친 숨을 골랐다. 내 등 밑의 시트는 축축했고 온몸은 누군가에게 두들겨 맞은 듯 아려왔다. 태수는 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어깨를 떨었다. 그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끝내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지 않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 폭발적인 교감이 끝나면 나는 더 비겁하게 도망칠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잠든 새벽, 나는 욱신거리는 몸을 일으켰다. 거울 속에 내 몸은 온통 붉은 멍과 손톱 자국으로 가득했다. 마치 짐승에게 난도질당한 것 같은 그 모습이 차라리 속 시원했다. 나는 서둘러 짐을 쌌다. 가방 하나에 노트북과 당장 입을 옷 몇 가지만 쑤셔 넣었다. 803호의 문을 닫고 나서는 순간까지 나는 804호 쪽을 쳐다보지 않았다. 새벽 공기는 지독하게 차가웠고 내 안의 열기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나는 그렇게 가장 뜨거웠던 전쟁터에서 가장 비겁하게 도망쳤다. 도망치듯 떠났다. 돌아온 복도는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다. 804호의 문 앞엔 붉은 글씨의 부동산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태수는 말 한마디 없이 흔적을 지웠다. 나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았다. 무릎 사이로 얼굴을 묻자 어제 그가 내 허벅지를 짓누르던 묵직한 압박감이 환상처럼 되살아났다. 방으로 들어서자 눅눅한 공기가 나를 덮쳤다. 침대 위엔 우리가 전쟁하듯 몸을 섞었던 흔적이 남은 시트가 엉망으로 구겨져 있었다. 나는 그 축축한 천 속에 얼굴을 파묻었다. 코끝을 찌르는 그의 비릿한 땀 냄새와 매캐한 담배향. 에어컨을 강하게 틀어도 몸속에 박힌 그 끈적하고 더러운 열기는 식지 않았다. 찰결을 타고 흐르던 그의 뜨거운 땀방울, 나를 부수어버릴 듯 움켜쥐던 거친 손길이 뼛속까지 각인되어 있었다. 부재는 존재보다 더 무거운 질량으로 나를 짓눌렀다. 텅 빈 침대 위에서 나는 그가 남긴 지독한 온기에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다. 지독한 장마가 다시 돌아왔다. 1년이라는 시간은 비겁한 도망자였던 나에게 아무런 면죄부도 주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그 낡은 아파트 803호에 살고 있었고 비가 올 때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던 그 건조한 노크 소리를 환청처럼 들으며 밤을 지새웠다. 편의점에서 대충 집어든 캔맥주 봉투를 들고 아파트 입구에 들어섰을 때 심장이 멈춰서는 기분이 들었다. 눅눅한 빗줄기 사이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다. 젖은 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어깨의 굴곡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채 남자는 난간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태수였다. 그는 나를 발견하자마자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빗물 고인 아스팔트 위에서 담뱃불이 치익 소리를 내며 비참하게 꺼졌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년 전 그 뜨거웠던 전쟁의 기억이 빗물과 섞여 복도 가득 번지는 것 같았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지만 내 심장 소리는 그 거센 빗소리를 집어삼킬 만큼 커졌다. 그의 눈은 예전보다 더 퀭했고 더 지쳐 보였다. 그 눈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내 몸은 이미 1년 전 그 침대 위에서의 감각을 기억해내기 시작했다. 담배 있어요? 그가 먼저 정적을 깼다. 갈라진 목소리, 여전히 건조하고 날카로운 말투. 나는 대답 대신 가방을 팽개치고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거친 손등 위로 내가 손톱으로 갈기갈기 찢어놓았던 그 흉터가 희미하게 남은 채 나를 반겼다. 그 흉터를 보는 순간 내 안의 비겁한 이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우리는 홀린 듯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좁은 사각형의 공간 안에 갇히자마자 서로의 젖은 살 냄새와 비릿한 빗물, 냄새가 뒤섞여 공기를 질식시킬 듯 조여왔다. 8층 버튼을 눌러야 했지만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태수를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입술이 닿는 것이 아니라 부딪혔다. 1년 동안 굶주렸던 짐승들이 서로의 목덜미를 물어뜯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의 입안을 헤집으며 숨을 섞었다. 차가운 엘리베이터 벽면에 닿은 내 등은 시렸지만 내 몸을 짓누르는 그의 가슴팍은 용광로처럼 뜨거웠다. 그의 손이 내 젖은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고개를 젖히게 했을 때 나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이건 운명적인 재회도 아름다운 사랑의 결말도 아니다. 그건 우리에게 과분한 수식어다. 우리는 그저 서로의 살 냄새 없이는 이 지독하게 축축한 세상을 건너갈 자신이 없는 나약하고 일그러진 짐승들일 뿐이다. 엘리베이터가 8층에 멈췄지만 문이 열려도 우리는 떨어지지 않았다. 비릿한 침 냄새와 섞인 그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다시 시작된 이 장마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몸에 다시 한번 지우지 못할 흉터를 새기기 시작했다.